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심한 분들은 PTSD,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혹은 내 자식이 혹은 내 친한 지인이 학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되나? 아니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내가 철없는 시절에 했다 할 경우에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학폭이 벌어졌고 그 일이 처리가 됐고 그러면 끝난 일이 아니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폭 피해자분들은요, 두고두고 인생을 살면서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인생에 대한 큰 틀이 틀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변하게 되어 학폭 전과 학폭 후로 나누게 되는 거죠. 학폭 전일 경우에는 평범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학폭 후에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타인에 대한 컨셉도 변하게 됩니다. 타인은 가해자 아니면 방관자가 되죠. 타인은 못 믿을 사람이라는 컨셉이 생기게 되죠. 세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도식도 변하게 되죠. 세상은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곳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하고 힘든 곳이라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심리 도식, 스키마라고 하죠. 이 스키마는 두고두고 살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학폭이 힘들게 됩니다. 학폭 피해자들이 학습된 무기력을 또 장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뿐만 아니에요. 무기력뿐만 아니고요. 나에 대한 무가치감, 나는 가치없는 인간이다. 또 다시 또 학폭을 당하지 않을까, 또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가해자들에 대한 분노도 느끼게 돼요. 하지만 어디에 풀 데는 없죠. 여러 가지 심리적 갈등이 지속이 돼서요,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이런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한 분들은 PTSD,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해요. 섭식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요. 술을 과하게 마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해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살 시도를 하는 경우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그럼 내 학업 쪽으로 영향이 있을까요? 아, 네, 그럼요. 일단은 에너지가 학업에 쓸 에너지가 없죠. 나의 못남을 곱씹어야죠. 세상 사람들을 다 보기 싫죠. 또 이 세상이 힘든 곳이라는 것을 계속 곱씹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사실은 청소년기는 되게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우리는 교우 관계도 배우고 내 미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또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가면서 나름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잖아요. 또 그 시기에 뭔가를 노력해서 배우는 것, 성취해내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는데 이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인간관계 발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사라져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되게 복잡 다단하고 미묘하잖아요. 학폭 피해자들은 인간관계 미묘한 복잡 다단함을 구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타인들은 가해자나 방관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을 기본적으로 힘든 사람이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 피곤하다. 이렇게 개념을 갖게 됩니다. 좋은 사람과 열린 마음으로 다가갈 기회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 기술이 발달하지 않게 됩니다. 이 또한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해야 될 중요한 발달 단계에서의 상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진심 어린 사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너무나 값이 싸죠. 왜냐면 청소년기에 뭔가 많이 틀어졌단 말이에요. 난 힘들게 살았는데 가해자들은 진심 어린 사과로 퉁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학폭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나요? 학폭은요, 저질러서는 안 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되나? 아니잖아요.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 내가 철없는 시절에 했다 할 경우에 꼭 따라와야 되는 게 있죠.
피해자한테 합당한 보상과 책임을 해줘야죠. 근데 그건 언급은 안 하더라고요. 진심 어린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학폭은 진심 어린 사과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처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건가 봐요. 인생이 뒤틀렸잖아요. 네, 그리고 나는 막 잘 못 사는데 가해자가 승승장구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유명 연예인이나 셀럽들 이 경우에 막 과거 폭로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나마 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없는 거죠. 뭐 그 당시에는 뭐 학폭에 대해서 정당한 벌을 받게 하지 못했던 건데 지금이라도 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학폭이 일어날 경우 쉬쉬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학교에서는 좀 불미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좀 감추려고 들고 축소하려고 들거든요. 옳지 않고요. 학폭이 일어났을 때는 공개적으로 오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폭 가해자에 대해서 뭐 신속하게, 확실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야지만 다시 학폭 같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꼭 피해자만 위한 것도 아니에요. 가해자와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나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합니다. 사실은 학폭 피해자들이 A한테 학폭을 당했는데 위로와 힐링은 B하고 C에서 받는 이상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제가 본 환자 중에 한 분은 학폭 피해자였단 말이에요. 뭐 고등학생 때예요.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남자 고등학생인 경우 학폭 피해자가 된다는 거는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일으켜요. 왜냐면 그 또래 왜 괜히 허세 같은 거 있어갖고 왜 힘으로 줄 세우기 막 이런 거 조금 하는데 거기서 내가 하위에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뭐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잖아요. 일단 부모님이 되게 좋은 분이셨어요. 가해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 엄벌에 처해달라. 그러니까 학폭위원회 열림과 동시에 변호사 선임해서 그러니까 법적 절차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탄원서가 수십 장 쏟아진 거예요. 한 동네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중고 때 친구들, 뭐 기타 뭐 전 담임 선생님, 그리고 그 아이를 알던 그 지역 사회 그 어른들의 그 탄원서가 수십 장이 쏟아지면서 이 친구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친구들하고 대면대면 했는데 아, 내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들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걱정하고 염려해 준 사람이 이렇게 많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친구는 학폭이 힘든 기억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있지만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더 큰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친구가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 그냥 평범한 뭐 공부하기 싫어하고 엄마한테 툴툴대는 평범한 친구였는데 부모님한테도 감사하고 친구한테도 감사하고 주변 어른들한테도 감사하고 내 삶에도 감사하는 나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야겠다. 뭐 안 하던 공부를 뭐 이렇게 바뀐 거예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를 들어갔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서 쓸모있는 인간이 나는 꼭 되겠다라는 포부가 대단합니다. 외상후 성장을 이뤄낸 뭐 좋은 케이스였죠. 네, 이 친구의 힘은 B 씨,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 그리고 부모님들, 친구들이었습니다. 북한은요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네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그 위축이 돼요. 세상에서 고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주는 힘은 우리 주변인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왜 어렵고 힘들 때 좀 누군가의 따뜻한 품을 찾아 헤매잖아요. 그래서 그 품에서 위로와 격려를 받고 다시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잖아요. 그 따뜻한 품은 아마도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뭐 주변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죠.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좀 바꿔야 돼요. 입력은 트라우마 당시에 힘든 기억에 대한 재해석을 보는 거고요. 출력은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 행동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쉽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을 바꾸기 위해서 요새 각광을 받는 치료가 쓰기 노출 치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트라우마 당시의 상황, 내가 어떤 심정이었는지, 당시에 누가 있었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담담히 써나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힘든 기억을 얘기할 때 울음부터
처지잖아요. 뭔가 담담하게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노출 치료를 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너무 힘들 만한 기억을 견딜 만한 기억으로 풀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그러니까 되짚어 보면서 아, 이거는 뭐 이래서 성공했고 이래서 실패했구나. 그러니까 뒤로 보내는 작업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경찰서 조사를 받는 건 아니에요. 육하 원칙에 맞춰서 뭐 모든 기억을 다 파헤쳐라. 이거는 아니고요. 내가 이만하면 됐다.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는 좀 알겠다. 할 때까지. 그리고 내가 견딜 만한 기억까지를 파는 겁니다. 그때 나는 잘못한 게 없었고 나는 피해자였고 쟤들이 나쁜 사람이었다. 그리고 쟤들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나한테 저질렀다. 라는 것까지 정리정돈이 되는 작업이 쓰기 노출 치료의 목표가 됩니다. 한 번은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피해자들의 기억이 완전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공포, 불안 느끼게 되면은 편도체라는 것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면서 반대로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요. 전두엽은 상황과 맥락을 파악하는 고등 기능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기억이 상황과 맥락을 벗어나서 부적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가 과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되면은 나의 면역 체계라든가 이런 게 깨지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용하는 기관인 해마를 의도적으로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받은 환자들의 기억이 뜨문뜨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때로는 뭐 헬이라고 하죠. 뭐 이인화라든가 뭐 비현실감을 느끼기도 해요. 내가 아닌 것 같다. 현실이 아닌 것 같다. 영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 나의 몸과 마음이 분리된 것 같다. 뭐 이렇게 뭔가 기억이라든가 정체성, 지각 등이 깨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이거를 한번 통합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 쓰기 노출 치료인 거죠. 또 그 다음은 출력을 수정하는 방법이에요. 나의 행동 전략을 갖다 바꾸자는 거죠.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구체적인 행동을 하자는 거죠. 나의 강점에 집중해서 현실을 좀 살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친구 사귀고 학업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열심히 해보고 내가 잘하는 일 열심히 해보고 그래서 현실에서 소소한 성취감도 좀 느껴보고 이렇게 살자는 거죠. 이렇게 살면은 이 긍정적인 삶의 콘텐츠를 많이 늘려서 부정적인 나의 삶의 콘텐츠를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진정한 우리가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현실에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살자는 거죠. 진정한 복수는요, 학폭 가해자보다 잘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면은 학폭 가해자가 내 인식 바운더리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내가 잘 못 살았을 경우에 내 못 살게 된 원인이 과거에 자꾸 학폭 탓으로 느껴지거든요. 뭐 제가 저랬기 때문에 뭐 내가 이렇게 산다. 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에서 나의 강점을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면서 나의 힘을 키우면서 현실에서 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 세상에 좀 나아가자는 거죠. 단지 그냥 열심히 현실에서 잘 살게 되면은 학폭 또한 저절로 나의 트라우마에서 견딜 만한 트라우마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극적으로 나가면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내가 걔 때문에 뭐 이악 물고 공부해갖고 뭐 좋은 대학 갔고 뭐 이악 물고 돈 벌었잖아. 누구보단 열심히 잘 살려고. 누구보단 적어도 쟤보단 잘 살려고.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현실에서 내가 뭐 노력하고 현실을 뭐 잘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